주가의 향방을 알 수 있는 힌트, 기업에게 직접 듣는 IR 정보, 노다지 IR 노트에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오늘이 3월 25일이네요. 네. 정확히 반년 만에 나오셨습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유,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사실 김태웅 대표님이 이번에 제가 섭외를 요청드렸을 때도 이제 좀 주저하신 포인트가 네. 있으셨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뭐 시장이 안 좋다거나 뭐 운용에 이거는 절대 아니고 잘 되고 계시는데 네. 스타코도 늘어나고 막 잘 되고 계시는데 네. 아니 대표님을 사칭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아, 그러니까 저도 어이가 없는 게 보통은 좀 유명하신 분들 있잖아요. 네, 뭐 박세익 전무나 뭐 김영희 박사님이나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 놔두고 아니 물론 그런 분들도 피해자시겠지만 저희 회사에 저도 이제 저 이름을 이제 사칭해가지고 어머예. 무슨 단톡방이나 뭐 이런 거에서 사람들 끌어모아가지고 어디 투자 조언한다 그러면서 어디다 투자하라 이런 식으로 조언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 조언한 종목들이 처음에는 잘 가다가 네. 다 이제 나중에 폭락하고 뭐 이렇게 해서 그 이제 그런 세력이란 것 같아요. 그런 세력들이 돈을 버는 이러한 그 사기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조심하셔야 될 걸 뭐냐면은 자산운용사나 이런 쪽에서는 절대로 계약서 없이 뭘 하진 않아요. 절대로 그 1대1 계약이나 계약서나 펀드나 이런 정식 루트를 통하지 않고 무슨 톡방에서 뭐 추천하고 이러지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누구한테도 갈 수 있거든요. 그런 그 광고성 메일이라든지 뭐 광고성 문자가 누구한테나 갈 수 있으니까 그럴 때 각별히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제 와이스트리트 정도 보시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안 속으실 텐데 안 보시는 분들이 속으시는 거라 그렇긴 하죠. 네. 또 주변에 좀 많이 좀 알려주십시오. 사칭방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네. 얼마 전에 저희 썸네일에다가 유재석 씨를 합성해가지고 막 사칭 광고를 하더라고요.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네. 코스피를 놓고 보면은 그래도 2,700선이 삼성전자의 한번 급등과 함께 좀 강하게 돌파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 미국이나 일본 막 사상 최고치 가고 일본 니케이도 막 4만엔 넘어서고 나스닥도 사상 최고치 가고 하는데 물론 코스피도 2,500에서 2,700선 넘은 것만 해도 감지덕지 해야 되는 건지 지지부진한 건지 좀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저는 이제 지수 예측은 안 하지만 그 방향성과 그 다음에 언제까지는 그 계속 확장적으로 이제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는데 뭐 3천 넘어갈 것 같은데요, 저는. 네. 3천도 넘어 한 15%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밸류에이션 이런 거 볼 때 한국은 이제 반도체의 이익이 크게 비중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PER로 보면 좀 어렵고요. 오히려 이제 그 전체 M2 그러니까 총통화 대비 코스피 시가총액을 나눈 이런 비율들을 저희가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봤을 때 과거에 2021년 여름 정도가 이제 그 굉장히 고점이었죠. 사실 봄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과거에 한 10년간 봤을 때 그 비중으로 보면은 한 70%까지 갈 때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코스피 시가총액을 M2로 나눈 게 70%까지 갈 때까지 간 경우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꼭 안 가고 65%까지만 가도 3천이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한 5% 정도 돼요. 과거 10년 평균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제 시작부터 밸류를 말씀드려서 좀 그렇지만 그런 여력으로 봐도 충분히 지금은 저평가돼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뭐 추가로 기업 실적 상향 조정되는 거 외에도 밸류업이 이제 5월달에 또 다시 정리해서 발표할 거고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다 그게 외국인들이 좋아할 요소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차근차근 하나씩 그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거고 현재 코스피도 밸류상으로 그리고 풀려 있는 돈 유동성과 비교해봐도 싼 거고요. 그렇죠. 또 지금 현재 위치나 아니면 이제 방향성 중요하게 보시니까 어떤 것들을 조금 이제 실마리를 맞춰볼 수 있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하반기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이 있고요.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는 일이 있는데 가까운 것부터 보면은 지금 이제 반도체 가격들이 올라간 부분, 그 다음에 HBM 뭐 이런 효과들 때문에 사실 곧 발표할 1분기에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 다 이익이 뭐 시장에서 보는 것보다는 잘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오늘 계속 나온 리포트들도 이익의 상향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랜만에 한국의 전체로 봤을 때도 이익이 상향 조정으로 바뀌었어요. 저번 주부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유틸리티, 한전 뭐 이런 쪽들도 이제 이익이 조금 증가하는 걸로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이제 IT 쪽에서 상향 조정되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기업 실적이 그동안 나빴던
있었던 것들이 이제 좀 돌아서고 있고, 두 번째로는 외국인들이 더 많이 보는 지표긴 하지만 네. 이제 수출 데이터 같은 경우도 11월부터 작년 11월부터 이제 돌기 시작해서 2월까지 나왔잖아요. 그래서 네. 3월 것도 계속 나올 건데 계속 우상향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수출 데이터는 보통 이제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상향 조정, 그러니까 꼭 방향을 잡으면 위로 올라가든지 아래로 내려가든지 이렇게 이제 패턴을 좀 길게 그리거든요. 네. 이제 그 이유도 이제 반도체 가격에 특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하반기로 가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다들 기대하고 있는 유동성이 더 팽창이 될 거다. 특히 뭐 미국 쪽에서 금리 인하를 하고 네. 이러다 보면은 사실은 이제 달러 일변도의 강세에서 약간 이머징 통화에 대한 이제 관심들이 있을 거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예, 그런데 실제 언더웨이트를 워낙 많이 시켜놨기 때문에 꼭 뭐 한국이 좋아서 사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그거 외에도 약간 비중을 이제 언더웨이트 해놓은 것들을 평상시 평균 수준으로만 맞춰도 조금 더 자금들이 하반기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외인 자금도 더 들어와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예. 얼마입니까? 지금 최근에 2개월 동안만 하더라도 외국인이 한 10조 원 이상 네. 코스피를 순매수를 했고 13조 원 정도 산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네, 코스피도 올해 순매수 들어서. 기조 보이고 있는데 네. 외국인이 딱 봤을 때 지금 한국은 이제 막 턴어라운드 하고 있는 지수 이렇게 인식이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봤을 때 두 가지의 매력 포인트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확 달려들지 못했던 이유는 달러 강세. 그러니까 미국에 더 많은 좋은 종목들이 있고 사실 S&P가 훨씬 많이 올랐고 그렇죠. 채권을 사도 한 달짜리 사도 5.3% 주고 그러니까 너무 좋은 자산들이 많은데 미국에 굳이 한국까지 올 필요도 없었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이제 중국이 크게 돌아서는 거를 봤으면은 아마 관심이 있었을 거예요. 야, 중국 사느니 이제 내가 한국 사겠다. 저기 아시아 쪽에 큰 흐름이 변하고 있다. 이런 식의 이제 관심이 있었을 텐데 중국은 주구장창 빠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상 한국이 좋아지는 것에 비해서도 관심도가 굉장히 떨어져 있었던 거죠. 지난 1년 반 동안에.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네들이 그럼 다시 왜 한국을 보기 시작했냐 하는 거는 사실은 뭐 작년도 하반기부터 계속 보고 있었지만 계속 사고 있었지만은 그거는 이제 결국은 AI용 반도체나 이런 부분들이 네. 뭐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여기 핵심 기업이라는 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돌아오고 있는 거고 그리고 사는 것들 봐도요. 딱 두 가지로 사요. 보면 반도체 사고 있고요. 그다음에 밸류업 프로그램 때문에 현기차 이런 네. 것들 많이 샀고요. 은행좀 많이 샀고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쫙 해서 전체 코스피를 산다기보다는 약간 특정 섹터 이런 대한 기대에 미리 이제 선점하고 있는 이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전반적인 지수나 한국 시장을 전반적으로 산다라기보다는 그렇죠. 역시 밸류업이 기대되는 섹터나 네. 수출이 좋아지는 반도체나 일반 투자자들도 이게 되게 조금 참고해야 될 포인트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네. 근데 오늘 그 준비하신 그 자료가 요거는 어디 네. 법인 자금이라든지 네. 연기금이라든지 이런 데 좀 설명해 주신 자료인가요? 예, 맞습니다. 이거 뭐 질문지 주셨기 때문에 네. 이거는 그냥 안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네. 혹시 뭐 좀 보여주세요. 저도 무슨 내용인지 네. 궁금해가지고. 네. 좀 간략하게만 네. 좀 말씀을 드리면은 올해는 이제 이 첫 번째 페이지는 뭐냐면은 예. 작년까지는 우리가 많이 얘기했던 게 계속 이제 인플레이션하고 그다음에 금리 인상이 이제 어떻게 이제 금리 인하를 언제 하냐 뭐 이런 쪽이 많았잖아요. 근데 예. 지금은 이제 그런 거보다는 키워드는 이제 고용이랑 그다음에 뭐 GDP 성장률 이렇게 실질적인 실질 금리와 같은 실제 경기를 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할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금융 완화 사이클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상 미국이 약간 연준을 보면은 9조 달러에서 뭐 7.5조 달러까지 대차대조표 축소하면서 네. 마치 엄청난 긴축을 한 것 같아 보이잖아요. 네. 그런데 뒤에 잠깐 보여드리겠지만 바로 보여드릴게요. 실질적으로 재정 정책을 엄청나게 피면서 정부는 이렇게 돈을 쏟아붓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차트는 뭐냐면은 미국에서 정부가 지출하는 금액을 나타내는 부분인데 분기별로. 네. 그런데 2020년 이후에 이제 코로나 때 굉장히 많은 돈을 쏟아부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그거보다 더 높게 그러니까 더 많은 돈을 정부 차원에서 집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중앙은행은 긴축을 하고 있고 정부는 재정 지출을 하고 있고. 네. 그런데 그 재정 지출 규모가 그 긴축을 넘어설 정도로 크게 유지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다 의아했죠. 전체 작년 3, 4월에만 해도 뭐 실리콘밸리 은행이라든지 이런 거 망가진다고 경기 침체 온다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왜냐하면 지금의 이 높은 금리를 과연 버틸 수 있을까라는 의심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잘 버티고 있는 부분들은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또 정부가 물가를 자극하지 않는 핀포인트 해가지고 재정 지출을 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컸어요. 이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사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는 거의 다 이제 IRA 법안, 네. 그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2차 전지, 반도체 이런 쪽의 공장을 어마어마하게 미국에 지금 때려짓고 있잖아요. 네. 네. 이제 거기에 이제 공장을 짓고 있으면은 사실상 업체들은 무조건 좋은 거고요. 뭐 변전소 뭐 이런 전기 설비 이런 회사들, 뭐 굴삭기 회사들 다 좋은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고용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높아가지고 실업이 되는 걸 걱정을 했었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이런 공장이 더 지어지면서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면서 이런 이제 투자가 계속 선순환을 가지고 갔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공장에 투자하고 기업에 투자하게 되면은 사실은 물가 바스켓을 건드리진 않잖아요. 네. 이렇다고 그래가지고 뭐 식사를 더 많이 하고 아니면 뭐 레스토랑 비용을 올리고 뭐 이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네. 정부 지출은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는 부분에 핀포인트에서 투자를 많이 한 거고요. 네. 그리고 연준은 이제 전체적인 물가 바스켓에 영향을 주는 전체적인 유동성을 축소를 시키면서 관리를 한 겁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게 꽤 제대로 작동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작동을 잘했죠. 왜냐면은 사실 미국의 GDP가 그 3분기 연속으로 서프라이즈를 내면서 아직도 이제 1분기 GDP도 예상컨대 2%대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4분기도 3%대 나왔는데 2%대 하면은 QOQ로 걔네들은 항상 발표하잖아요. 네. 예, 그러면 상당히 전공의들이.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지금 성장률 괜찮고요. 그 다음에 뭐 한 차트만 더 보여드리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이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실업률과 지금 임금 상승률이 지금은 되게 중요한 지표가 됐어요. 네. 작년에 인플레이션만큼 중요한 지표가 됐죠. 그래서 임금 상승률 보면은 지금도 한 4%에서 5%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시간당 임금은 4%대 나오고요. 보너스 같은 거 다 합친 거는 6%대 나와요. 그래서 제가 그냥 5%로 써놓은 건데. 그 정도면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물가가 3% 이제 초중반인데, 그렇죠. 예, 물가보다 더 많이 임금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소비를 뭐 위축이 전혀 안 되는 거죠. 예, 그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실업률이 이제 나빠질까봐 걱정인데 지금 3.9였거든요, 저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한 5% 정도 실업률을 나오면은 그때부터는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냥 다 좋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3%대 초반에서 3%대 후반 같다고 해서 걱정할 게 아니고. 네, 미국은 완전 고용이 4% 정도면은 완전 고용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4% 수준에서는 뭐 상당히 양호한 수준인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50년 동안 봤을 때 이 경기 침체가 들어가는 지금 이 슬라이드가 그건데요. 네. 이 회색 음영의 경기 침체인 건 다 아실 텐데 네. 이때 언제 제일 먼저 경기 침체가 들어갔는지를 실업률로 한번 제가 그려본 건데요. 그려보니까 제일 먼저 들어간 2000년 초반에 4.5% 넘어갔을 때 그때 이제 닷컴 버블 터지고 나인홈런 터지면서 이때 침체 바로 들어갔거든요. 네. 네, 이때가 제일 일찍 들어간 거예요.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한 5% 수준까지는 안전한데 그래도 4% 중반 정도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실업률이 한 4.5% 정도 가면 그때부터는 조금 미국 경기가 연착륙 혹은 경착륙 쪽으로 가는 거 조금 경계해야 되는. 예, 그냥 이제 랜딩이니까 연착륙인데 그래도 조금 주식시장에 영향을 좀 줄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미국이 밸류에이션이 싼 것도 아니고 좀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긴 하기 때문에 뭔가에 또 좀 더 지금은 하여튼 경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경기가 이제 크게 둔화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을 많이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경기 사이클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금리 사이클을 보는 건데 아직까지도 미국 기준금리는 내려올 기미를 보이지를 않고 물론 이제 시장금리 조금 반영을 하는 거는 있습니다만 작년 말쯤이면 한 연내 6번 기준금리 인하를 기대했다가 그렇죠. 이제는 3번. 네. 그마저도 아니면 한 2번만 인하하고 끝날 것도 같아라는 이야기들이 연준 내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근데 그거 자체가 또 시장에는 이미 또 반영이 되어 있는 더 이상의 또 악재는 아닌 건지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지금 이제 되게 이율배반적인 건데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시장에서는 금리를 만약에 3번 내린다고 그랬는데 4번 내린다고 그러면은 이렇게 의심해요. 경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안 좋은가? 이번에 빨리 침체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의심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또 너무 빨리 내려준다고 그래도 문제인 거고 예. 그렇다고 또 너무 안 내려도 시장의 기대는 있으니까 지금 너무 높잖아요, 금리가. 사실은 그렇죠. 이 중립금리보다 훨씬 높고 실제적으로 과거 평균보다 높은 부분을 제외하고도 성장률보다도 높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2.5, 3% 정도 성장을 하는데 그게 상당히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 그보다 훨씬 더 높은 금리가 이렇게 오래 유지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은 정리하면은 금리는 세 차례 내릴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언제 하느냐이잖아요. 예. 근데 너무 늦게 이제 뒤로 자꾸 미루는 것 같은데 저는 더 빨리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네. 연준이 지금 생각하는 게 경기가 침체되는 걸 보고 그러니까 둔화가 심각하게 되는 걸 보고서 하면은 이미 늦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왜 그 작년에 인슈어런스 정책금리 인하라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인슈어런스 컷이라는 보험성 인하. 그러니까 그렇죠. 경기 네. 침체 기미가 보이지는 않지만 예. 그걸 좀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먼저 금리를 좀 낮춰주는. 그렇죠. 네. 그거를 이제 연준위원 파월이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제가 이제 파월에 관련한 뭐 책들도 보고 뭐 했는데 보니까 상당히 시장 친화적인 사람으로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그분은 이제 백그라운드 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사모펀드 칼라일 그룹이잖아요. 아, 네, 네, 네. 칼라일이라는 세계 2대 KKR과 칼라일 2대 사모펀드에서 M&A 담당하고 했던 분이시고요. 그렇죠. 법 전공하고. 예. 변호사이시기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사실 이제 다른 회사 인수해가지고 거기서 그쪽에 이제 총괄도 거의 꽤 오랫동안 하면서 돈도 굉장히 많이 버신 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3,400억 이상은 갖고 계신 분인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시장 친화적이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유연한 사고를 갖고 있기는 합니다. 물론 이제 그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틀린 부분은 그때 전쟁이 나고 이런 건 아무도 못 맞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 전쟁 전에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일 거다라고 얘기했던 건 전쟁이 터지기 전.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은 모든 이코노미스트가 다 틀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유연한 정책이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정책 금리 자체가 높은 수준이 이미 있기 때문에 꼭 경기가 둔화되는 거를 부양하기 위해서 간다기보다도 지금 조금 낮춰야 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이제 너무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뭐 하반기에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뭐 빠른 5월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6월이라고 지금 뭐 보고 있잖아요. 네, 근데 뭐 5월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국채 매입 미국에서 이제 국채를 단기채를 많이 했었잖아요 그동안. 네네네. 그러니까 미국 재무부가 이제 국채를 발행을 하는 건데 옐란이 엄청나게 많은 자금을 단기 국채를 발행을 해가지고 그걸 자금을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밀 타격해서 재무부에서 쐈던 것들이 네네네. 바로 IRA 법안이나 이런 것들을 보조하기 위해서 쏜 거고 그게 GDP를 지탱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유동성은 그쪽에서 풀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부는 유동성을 풀고 있었고요. 연준은 유동성을 줄이고 있었는데 전체로 보면 별로 줄인 게 아니라는 거죠. 네네네. 그런데 이제 2분기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계속 이제 옥션을 발표를 하잖아요. 재무부에서 채권을 얼마 발행하겠다고 발표를 하는데 입찰을 받는 거죠. 예, 입찰을 발표하는데 그게 금액이 확 줄었어요. 2분기부터는. 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단기채 비중이 너무 높아진 거죠. 원래는 이제 20%를 넘어가지 말게끔 해야 되는데 장기채는 이제 지금 이렇게 높은 금리에서 장기채 많이 발행하면 미국이 손해잖아요. 재무부 입장에서는. 그렇죠. 금리 더 줘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단기로 이렇게 돌리고 싶었는데 그게 거의 25%까지 차니까 20% 넘어가지 말라는 권고가 있었는데 너무 많이 간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좀 줄이자. 이래서 2분기에는 약간 유동성 축소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메꾸려고 그러면은 연준이 지금처럼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QT의 그거를 테이퍼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QT 하는 속도를 줄이는 거죠. 금액을. 그걸 하든지 아니면은 금리 인하를 빨리 하든지. 양적 긴축을 하고 있는데 양적 긴축을 좀 좀 완화한다라든지. 그러니까 참고로 미국 재무부 입장에서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돈을 빌릴 때 국채를 발행을 할 때 장기채를 많이 발행을 한다라는 건 이 정부에 좀 여유가 있는 거고 단기채가 많은 거는 예전에 우리도 뭐 외환위기 겪기도 했었습니다만 자칫하다가 1년 만기 남은 거를 돈을 못 갚게 되면 이제 막 디폴트 되고 모라토리엄 되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단기물보다는 장기물을 좀 많이 발행을 해야 정부 입장에서 좀 안심하고 가는 건데 장기물을 많이 발행하자니 금리가 너무 높아서 맞습니다. 그러면 약간 이제 재무부하고 미국의 중앙은행하고 서로 이제 좀
쉽게 표현하면은 사실은 이제 뭐 은행의 독립성과 뭐 이런 연준과 정부는 철저하게 독립돼 있고 뭐 서로 견제하고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교과서적으로는 알고 그렇죠. 있지만은 사실은 한 몸이에요. 한 몸이고 그 오른손 왼손 이렇게 주머니가 오른쪽 주머니 왼쪽 주머니인 거예요. 이쪽 돈 빼가지고 이쪽에 넣고 이쪽에서 쏘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때 다르게 이제 활용을 하는데 연준에 이제 조금 너무 이제 부채가 많으니까 연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줄여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줄이는 데 대한 충격을 정부가 채권 발행해가지고 그 채권을 가지고 시장에다 뿌리고 있었던 거예요. 동시에 QT는 또 연준이 QT는 또 나름대로 그렇죠. 하고 있었던 거고요. 네. 그래서 참고로 미국 현지 시간으로 FOMC가 5월 1일 그리고 6월 12일, 7월 31일 이렇게 있네요. 즉 확률상으로는 6월 12일에 열리는 FOMC에서 금리를 낮출 확률 67%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근데 다만 이거보다 더 빨리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모르는 거죠. 예, 왜냐면은 PCE 물가 이제 곧 발표할 텐데 네. 그게 뭐 크게 튀지는 않을 것 같고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 같고요. 만약에 전월 대비 0.4%씩 계속 물가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연말까지 전년 동기 대비 물가는 크게 튀는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큰 물가는 이제 지금은 올해는 그렇게 우리를 괴롭힐 요소는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만약에 5월에 금리 인하를 안 하고 6월 12일, 6월 둘째 네. 주에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시장에는 뭐 악재는 아닐 테고 네. 다만 7월로 넘어가면 분명 이거 한 달 가지고 또 이제 금융시장은 뭐 출렁일 수도 있긴 할 텐데요. 네. 하지만 그게 또 중요한 이슈는 아닐 것 아니다라는 같아요. 거. 그냥 그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기가 지금 너무 좋아서 조금 더 지켜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또 네. 경기가 좋다고 하면 또 예. 미국 증시는 또 지탱이 될 테고.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경기가 더 중요한 거지. 사실 그렇잖아요. 결과적으로 그쵸. 왜 우리가 금리 인하를 바라고 있는지를 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거 금리 인하는 무조건 해야 되는 당위성이 있는 게 아니라 경기가 너무 과열돼도 안 되고 너무 쿨링돼도 안 되고 이런 부분이어서 그걸 잘 작동할 수 있으면은 금리는 천천히 또는 뭐 너무 빨리 내리는 것만 악재인 거죠. 오히려. 네. 그러게요. 금리보다 더 중요한 예. 실물 경기를 봐야 된다. 실물 경기로 초점이 이제 옮겨가고 있다고 그렇죠. 아까도 보여주셨고요. 네. 네. 좋습니다. 약간 그런 거 찾지 않습니까? 항상 시장에서의 주도주. 내가 저기 올라탈 거야. 몇 달 전으로만 돌려도 그냥 엔비디아의 몰빵. 근데 이거 뭐 지금 거의 이제 $1,000에 육박하는 상황이니까요. 네, 네. 미국에서는 뭐 누가 봐도 주도주는 작년 하반기만 하더라도 마이크로소프트, 올해 상반기는 엔비디아 이건데 우리 시장에서는 지금 주도주가 혹시 있는 장세입니까? 뭐 그거는 이제 뭐 시장에서 보시는 분들 다 알고 계시니까 네. 이제 화끈한 주도주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 주도하고 있는 섹터는 계속해서 그 반도체 AI용 반도체를 했던 하이닉스 및 그 하이닉스 소재 장비 체인이죠. 한미 네. 반도체 이런 업종들이 주도를 했죠. 네, 그래서 그쪽이 주도주였던 것 같고 지금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뭐 송배전 시설이나 이제 아까 이제 IRA 법안 때문에 미국의 많은 그 이제 사실 송전 설비, 배전 설비 이런 것들이 수출이 많이 됐어요. 전선 네, 포함해가지고 네. 그게 작년부터 일어난 현상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거기에 대표되는 기업들도 주가도 거의 2배 이상 올랐잖아요. 많이 올랐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제 주도주에 들어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방산이나 이런 쪽들도 뭐 계속 수주를 등에 업고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외되었던 바이오 섹터가 예. 계속 이제 기술 수출을 하면서 성공을 한 네 건 정도 보여줬죠. 이렇게 네. 하면서 이유 있는 상승을 또 하고 있고, 네.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바이오도 한동안 이제 소외되어 있었다가 몇몇 네. 기업들이 좀 호재성 네, 성과를 좀 보여줬고 네, 그게 네. 투심을 또 같이 이제 끌어올리더라고요. 그렇죠. 네. 지금 상황에서 뭔가 주도주가 변하거나 차세대 주도주가 보인다거나 이런 것들은 조금 아직 좀 이를까요? 주도주라기보다도 소외됐다가 이제 소외를 회복하는 이런 섹터는 좀 보입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양극재 이런 쪽 2차 전지 뭐 LG 에너지 솔루션과 같은 그러니까 그 셀 업체 이런 예. 업체들이 사실은 이제 굉장히 많이 소외가 돼 있었죠. 예, 그래서 이 기업들은 확 좋아지는 건 없는 것 같은데 네네네. 나쁜 거에 바닥은 찍은 것 같다라는 아. 점이 이제 포인트인 것 같고요. 기업 실적으로 보면은 작년 4분기 또는 어떤 회사들은 올해 1분기 네. 요 사이에서 그 최악의 실적들이 이제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적어도 올해 2분기부터는 그거보다는 개선되는 방향을 나타내는데 그렇게 뭐 화려한 호재 또는 화려한 수주 이런 게 없어도
기업 이익이 바닥찍고 돌아서기 시작하면요 주가도 아무튼 조용히 돌아서기 시작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3월 25일에 촬영을 녹화를 하고 있는데 아침에 나왔죠. 그 저기 LNF 예. 13조 원짜리 네네. 예, 양극재 공급 계약 이게 약간 네. 투심을 좀 돌려놓긴 했는데 네. 이제 최악은 네. 끝났다, 최악은 지났다 이렇게 평가를 해도 될까요? 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여러 분야에서 이제 힌트들이 나오는데 그 리튬 가격이나 니켈 가격 보면은 니켈 가격은 조금 반등을 하고 있고요. 네. 리튬은 뭐 뉴스 보니까 이제 중국의 업체들 중에 일부 감산을 진행을 하면서 예. 가격이 바닥잡고 그래도 15% 20%씩은 이제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핵심 소재들이잖아요. 이제 네. 이런 가격들이 반등을 조금씩 해준다는 것 자체도 그러니까 더 나빠지진 않는다는 거에 대한 방증이고요. 네. 그리고 너무 안 좋으니까 이제 감산을 하는 거겠죠. 우리 옛날에 반도체가 했듯이. 그러게 그 감산 네. 효과가 그러면 반도체에서 보여준 거랑 좀 비슷하게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아요. 워낙 공급이 많은 상황이고요. 정도의 차이는 좀 있고. 예, 정도의 차이는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는 그 반도체는 특징이 나쁘면은 감산을 왜 이렇게 안 하려고 하다가 버티다 감산을 하냐면은 네. 한번 라인을 끄면은 6개월이 걸려요. 다시 가동하는데.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는 끝까지 버티다가 마지막에 감산을 하는 거고요. 다른 소재들의 대부분은 뭐 감산했다가 다시 증산했다가 경기 좋아지면 가격 올라가면 하고 뭐 이렇기 때문에 거기보다는 조금 사이클이 나쁘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2차 전지 업체들이 올라가려고 그러면은 사실은 큰 형들이 잘해야 되잖아요. 전방에 우리는 반도체들 올라가는 거는 그 뭐죠? 그 엔비디아 가처럼 반도체를 엄청나게 갖다가 쓰는 회사들이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잘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그러려면은 전기차들이 많이 팔려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상황이 또 전혀 아니고 뉴스는 또 전기차 안 팔린다는 뉴스 위주로 나오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주도주의 귀환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은 바닥을 통과하고 있다라고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모습은 언제 나오냐면 이따 뭐 테슬라 얘기 또 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쉽게 얘기하면은 전기차는 가격이 계속 빠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원재료가 가격이 빠지면서 빠질 수 있는 약간 IT 같은 자동차가 전기차잖아요. 네. 그렇지만 내연기관은 뭐 엔진과 미션이나 이런 게 가격이 빠진 적이 있나요? 없죠. 네, 내연기관은 원가가 안 빠져요. 네. 그런데 전기차는 그 원가의 40%를 차지하는 2차 전지라는 게 가격이 지금 빠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높은 전기차가 팔리기 시작하려고 더 많이 팔리려고 그러면은 지금 내연기관 차하고 이렇게 어느 정도 붙어주면은 그때는 또 한 번에 큰 계단식 상승의 판매가 일어날 수가 있죠. 오히려 네. 광물 가격 떨어지고 2차 전지 가격 떨어지면은 전기차 가격이 낮아지고 그래서 그렇죠. 지금은 조금 냉각기에 있습니다만 다시 어느 순간 보니까 내연기관차랑 가격이 비슷해? 그럼 다시 한번 전기차로 가봐야지라고 할 수도 있겠다. 그렇죠. 지금은 이제 약간 BMW 한 5 시리즈 정도 사는 이런 느낌으로 사는 거거든요. 네. 가격이 이제 테슬라가 49,000불이니까 네. 49,000불에 이제 이제 보조금 받고 그러면 한 45,000불 밑으로 떨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비싸잖아요. 한 5천만 원대니까. 네. 네. 그런데 이게 사실은 대중들이 아니라 이거는 약간 더 중상층 이상의 사람들이 사는 차였거든요. 여태까지.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대충 산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매스 마켓은 사실은 그 밑에 있잖아요. 네. 3천만 원대 딱 들어가면은 그때는 어마어마하게 팔릴 수도 있죠. 네. 그 가격이 지금 도달을 안 한 것뿐이에요. 네. IT 제품으로 따지면 얼리 어답터들은 다 샀고 그렇죠. 네. 이제 매스, 이제 대중화가 쫙 돼야 되는데 네. 그 어딘가의 길목에서 좀 병목 현상이 생기는 네. 그게 이제 가격 문제도 있고 충전 인프라도 여러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맞습니다. 예. 그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그래서 테슬라도 계속 감산한다고 하더라고요. 안 팔리면 일단은 감산을 해야 되는 거고 테슬라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네. 야 이게 참 테슬라의 굴욕입니다. 테슬라에게 이런 날이 올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매그니피센트 세븐에서도 거의 이제 제 빼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정도 얘기 나오고 있고 너무 많이 빠졌죠. 네. 근데 물론 이제 많이 네. 기대하시는 분들은 뭐 옵티머스 봇이라든지 뭐 도조 컴퓨터 뭐 AI 어떤 빅데이터 측면으로 기대하시는 거는 많은데 당장 이제는 캐시카우가 되는 자동차 쪽에서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너무 많이 눌려 있는데요. 테슬라 주식은 이제 현재 시점에서는 좀 네.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외국 주식은 좀 편하게 네네. 말씀을 드릴 수 있잖아요. 뭐 한국 주식은 뭐 규제가 없으니까 좋습니다. 뭐 이런 그렇게 말하기는 힘든데 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저는 되게 좋은 기회를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모든 산업은 다 이렇게 성장하다가 성장통이 나오는 구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투자자들이 보고 있는 거는 테슬라 차가 몇 대 팔렸나를 많이 보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생산해서 가격이 떨어졌는지 안 팔리니까 이제 가격을 더 낮춰야 되는 거냐? 그러면 마진이 줄어들 거냐? 이런 부분에 이제 많이 포커스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사실은 이제 본 게임은 물론 그것도 되게 중요하죠. 중요하지만은 본 게임은 이제 테슬라의 지금 이번에 새로 나온 자율주행 시스템도 12.3이 나왔는데 네. 그것도 거의 사실은 이제 동영상 같은 거 한번 보시면은 되게 놀라울 정도거든요. 거의 180도 유턴도 다 혼자 알아서 다 하고 좌회전 우회전 다 하면서 거의 인간 개입이 거의 별로 필요가 없어요. 예. 네, 그 정도로 하는데 이제 물론 그 마켓이 이제 미국이나 한국은 안 되죠. 잘 안 되죠. 그러니까 미국처럼 이렇게 많은 드라이빙 정보, 빅데이터가 있는 이런 쪽에서 위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중요한 거는 그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상용화가 되면다고 생각하면은 그거를 다른 차들한테도 다 탑재를 시킬 가능성이 높잖아요. 우리가 그걸 보고서 테슬라 갖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다시 쉽게 요약하면은 테슬라가 지금 판차가 약 한 500만 대 정도 팔았잖아요. 근데 이제 누적적으로 500만 대 정도 팔은 걸 가지고 거기서 FSD 가지고 1,500만 원씩 번다. 이거가 아니고 그 다음 스테이지는 우리가 챗GPT 언제 나온지 갑자기 놀랐듯이 FSD 모델이 노조 시스템이나 그 자율주행 모듈을 갖다가 폭스바겐이나 그다음에 포드 GM 테슬라 그런 회사들한테 판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용은 마치 이런 거랑 같아요. 우리가 애플이 준비를 못 해가지고 애플이 열심히 안 해서 뭔가를 했겠죠. 했는데 시리아 하다가 이제 잘 안 됐는데 그걸 가지고 안 되니까 구글에 제미나이를 붙이기로 했잖아요 이번에. 두뇌는 남의 거를 잠깐 물론 쓰자. 이제 이거는 외신 기사만 나온 거고 공식 발표는 아직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뭐 외신에서 많이 나오고. 외신에서 나온 건데 그거 공식으로 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에서도 바이두 거 쓰겠다라고 아예 또 기사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그냥 합종 연행하는 거네요. 왜냐하면은 저 애플은 두뇌를 개발을 못했기 때문에 아니면은 전응하기 때문에 못 쓰는 거죠 지금은. 근데 지금 안 나오면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손을 잡고 남의 거라도 남의 두뇌를 빌려서 쓰자라는 건데 이거는 그 굴지 애플조차도 이랬는데 다른 자동차 업체들은 보세요. 자율주행 데이터가 별로 없잖아요.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요. 네, 사실상 거의 없죠. 그러니까 사실 보면은 미국의 빅3라든지 세계에서 제일 큰 회사는 폭스바겐, 두 번째는 도요타잖아요. 이런 기업들은 어느 정도 돈을 내고 이제 FSD의 테슬라 거를 쓸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조금 그렇게 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서 저희는 이제 매집해 나가면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 전에 이제 좋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거잖아요. 차 가격이 더 떨어져야 돼요. 테슬라 차 가격이 더 떨어지고 모델 2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면은 다음에 이제 성장의 어떤 토대를 가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매스 마켓에 드디어 이제 진입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시장에 매스 마켓에 진입하면은 지금처럼 180만 대 팔리고 연간 이런 게 아닐 거예요. 생산량이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그게 이제 가격이 제일 중요하다. 지금은. 도조도 있고 FSD에 슈퍼차저도 있고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건 참 많죠. 그러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또 의아해하시는 게 왜 테슬라는 저렇게 모델 체인지가 안 되나? 뭐 다른 자동차 메이커들 OEM 업체들 보면은 예전에는 7년에 한 번씩 시리즈를 변경해서 이제는 그것도 한 5년으로 당겨졌고 한 3년에 한 번씩은 페이스리프트도 하고 하는데 모델 3 아직도 저 모양이고 저 모양이 디자인이라는 뜻입니다. 비하하는 거 아니고 그런 거다 보니까 약간 좀 변화를 주면 그래도 뭔가 좀 사람들한테 프레시함을 주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맞습니다. 그게 뭐 사이버 트럭일 수도 있고 모델 2일 수도 있는데 그냥 그 일론 머스크의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이폰도 종류가 두세 개 보면 끝이잖아요. 그 디자인 사실 비슷비슷해 보이죠. 그게 이제 뭐 아이폰을 예쁘게 여러 개를 내는 것보다는 거기에 어떤 시스템이 들어가느냐. 그리고 괜히 모델 여러 개 대환하고 그렇게 했을 때 생산 비용이 높아지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는 거고 오히려 제일 주목하고 있는 거는 지금은 어떻게 해서든지 원가를 낮추는 여기에 포커스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그렇게 해서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나면은 결국은 그 기반으로 해서 소프트웨어도 팔 수 있고 확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참 이게 그 시대의 변화가 참 피부로 느껴지는 게 한 2,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테슬라 무슨 판매 대수가 중요해? 차량 판매 실적이 중요해? 꿈으로 가는 거지. 대표적인 그 PDR이라고 하죠. 프라이스 드림 레이쇼의 상징과 같은 곳이었는데 이제는 판매 대수에 따라서
인도량에 따라서 이제 그걸 카운팅한 회사. 근데 다시 물론 그 이전까지는 아니겠습니다만 차량 판매 대수 그 너머로 갈 수 있는 시간이 올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테슬라의 도주 시스템은 얘기를 너무 많이 하고 모든 분들이 지금 너무 잘 알고 계시긴 한데 네. 그렇잖아요. 거기에 다 이것도 다 아시잖아요. 그 다음에 그 우리가 휴머노이드나 이런 쪽에 두뇌 탑재. 그러니까 테슬라가 담당하는 AI는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보면은 예를 들어서 구글이라든지 아니면은 오픈 AI라든지 이런 쪽은 진짜 거대 두뇌의 하나를 만들고 있는 거고 네. 테슬라는 모빌리티에 관련한 두뇌는 우리가 최고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움직였던 그런 데이터들 그러니까 자동차 위주로 이제 데이터를 축적을 하고 있지만은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도 결국은 모빌리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로봇이 세상에 오면은 로봇에 대한 그 두뇌는 자기네가 이제 어떻게든 다른 AI를 앞서서 지배를 하겠다라는 그런 욕심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물론 이제 얼마 전에 나왔던 그 오픈 AI가 같이 했던 그 로봇 이름은 제가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 피규어. 피규어. 네. 그런 경쟁하고도 이제 뭐 맞닥뜨릴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누가 더 잘하는지는 봐야 되겠지만은 거기에 모빌리티에 관련해서는 어쨌든 제일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미국에서 뭐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또 메타까지도 엄청나게 올라갔고 근데 애플, 알파벳과 테슬라는 이제 상대적으로 네. 못 올라갔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저평가 가치주 혹은 이제 미래 기대주 또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 테슬라의 또 현재이기도 합니다. 이것도 한번 저희도 또 한번 기대를 해볼게요. 네, 네. 저도 FSD 12.3 버전 네. 이것도 한번 또 스터디를 해봐야겠습니다. 동영상 보시면 재밌습니다. 네. 그러게요. 근데 네. 그 영상 하도 많아가지고 유튜브에. 뭐가 언제적 건지 모르겠어요. 12.3이라고 치시면 나와요. 최근 거. 예, 최근 거. FSD 12.3으로 해서. 지금 이제 미국장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사실 이게 AI 혹은 AI 관련주, AI 반도체 빼놓고는 설명이 안 되는 시장이잖아요. 네. 근데 또 너무 많이 오른 것 같기도 하고요. 물론 이 이야기를 엔비디아 주가 $600일 때도 했었고요. 네. $800일 때도 했었고요. 네. 지금도 하고 있는데 항상 고민은 현재 시점에서. 그렇죠. 네. 현재 시점에서 AI 관련주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 걱정하시는 분들은 두 가지인데 일단은 차트를 보고 야 엔비디아 지금 5배 정도 오른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이 오른 시점은 사실은 챗GPT가 나온 시점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재작년 12월로 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얼만큼 올랐는지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에 나오지 않았던 거와 나왔던 거에 이 시발점이 되는 부분이 이제 촉매제였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한 80% 정도 오른 것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 그렇게 많이 안 올랐어요 생각보다는. 네. 80%가 별로 많이 안 오른 건가요? 하기야 뭐 시총 1위 기업이니까 많이 오른 거긴 하죠. 너무 좀 이렇게 사이즈가 크신 거 아닙니까? 1년 한 네. 4개월 동안. 그랬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상승률과 또는 그 차트는 좀 안 봤으면 좋겠다 지금은. 네, 오히려 두 가지를 같이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뭐냐면은 이 업황이 또는 이 산업이 언제까지 커질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첫 번째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게 기대만 있는 게 아닌가, 꿈이 아닌가, 진짜 돈을 버는지를 두 번째로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두 가지를 잘 생각해 보니까 누구는 얘기하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선반영 됐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거는 오히려 되게 근거 없는 얘기예요. 선이 어디까지가 선반영이냐는 거죠. 네. 그거는 이제 오히려 더 굉장히 설득력이 떨어지는 얘기인 거고요. 차트도 마찬가지고요. 그건 우리 마음이 두려울 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얘기를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AI에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단계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AI 구글이라든지 제미나이라든지 챗GPT4가 하고 있는 것들은 거대한 두뇌를 지금 완성한 게 아니라 만들고 있는 단계 정도거든요. 예. 네. 그래서 저도 챗GPT4를 돈을 내고 쓰고 있는데 네네네. 그거를 뭐 질문하면은 할렐루레이션인가? 그 발음이 좀 안 좋지만 그런 할루시네이션. 네. 뭔가 환각. 그러니까 없는 거 만들어내고. 틀린 답을 준다는 거죠. 그렇죠. 맞는 답을 주는 게 많은데 틀린 답을 주니까 그거를 아직도 100% 활용을 못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다른 데 많은 도움을 맞습니다. 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코딩 좀 짜줘 이러면은 코딩 다 짜주거든요. 저희 회사에도 이제 AI 퀀트 애널리스트가 있어서 거기다 코딩을 부탁을 하면은 그냥 알아서 막 짜줘요. 그리고 자기가 수정해서 만들더라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도 아직도 두뇌가 훈련이 되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계속돼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식을 정말 이때는 고점 아닌가 생각하고 팔아야 될 때는 우리가 옆에서 많이 쓰고 있기 시작할 때인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제일 후회하는 게 왜 내가 그 맨 처음에 제가 아이폰 샀거든요. 2008년인가 9년에. 네. 아이폰 3S 나왔을 때. 네. 그때 4불이었어요. 애플 주가가. 근데 내가 왜 그거 쓰면서도 나는 왜 그걸 안 샀을까? 지금 180불이 넘어갈 때까지 뭐 한 건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냥 쓰고 있었던 거지 거기에 그렇게 관심이 없었던 거죠. 해외 주식을 뭐 그 당시에는 거의 안 했으니까. 네. 그렇죠. 그때 뭐 2008년. 8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의 이 들어온 사이클, AI 산업 사이클은 뭐 여러분 더 뭐 말씀 안 드려도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언제 그러면은 이게 조심해야지라는 부분들은 충분히 옆에서 사용할 때인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HBM이 뜨거웠고 작년에 올해도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또는 젠슨 왕이 그 GPU 뭐 나온 거 비백이라든지 이런 것들 발표할 것들 이런 거 이렇게 핫한 이유는 아직까지 그 뇌를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 투입되고 있는 이 정도 단계거든요. 네. 이제 거기서 이제 시작이 된 거고 그 이제 이네이블러라고 그러죠. 그런 애들이 이제 돈 벌고 있는 단계인 거예요. 왜냐면 뭐를 아파트를 지어서 서비스 하려고 그래도 토목공사 하고 있으면은 토목공사 할 때 많이 들어가는 시멘트 들어가고 철근 들어가고 그거 지금 집어넣어서 엔비디아 주가가 지금 이렇게 올라간 거잖아요. 네네네. 그런 건물이 한 개가 아니라 하나의 도시를 이룰 건데 거기에서 이제 그 뇌를 교육시키고 이제 그 일부 쓰는데 아직도 불완전한 이걸 쓰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 우리가 곁에서 많은 분들이 적어도 검색을 그냥 하고 이런 단계가 돼야지 주가는 이제 피크라고 이제 사이클상 그럴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돈을 버느냐인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엔비디아를 잠깐 얘기를 하면은 엔비디아는 뭐 많이들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엔비디아가 주가가 5배 정도 올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익은 얼마큼 늘었냐면 이익도 5배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이익이 5배가 늘었고요. 네. 그리고 올해 예상치가 한국 돈으로 한 100조 원 정도 벌 것 같은데 2배. 작년 번 거에 2배 정도 법니다. 그러면은 그냥 이론상으로도 그렇고요. 과거에 실증적으로 주가가 이익이 이렇게 올라갈 때 주가는요. PR이 적어도 50배는 받았어요. 네. PR이 적어도 50배 받았고 하다못해 우리나라 옛날에 16년, 17년 K뷰티 난리 났다고 중국 애들 쓴다 그러면서 화장품 주가 올라갈 때 그때 50배, 60배 그쵸, 줬다니까요. 그렇게 받았죠. 네. 화장품에 진짜 밸류에이션이. 2년짜리, 3년짜리인데 유행인데 그거를 밸류에이션 60배를 줬는데 지금 엔비디아한테는 왜 못 주냐는 거죠. 근데 엔비디아 지금 저희 밸류에이션이 얼마냐 하면은요. 계속 뚝뚝뚝 떨어지고 있어요. 주가가 올라간 만큼 더 확 올라가서 100배 넘을 것 같은데 그게 전혀 아니고요. 지금 내년 기준으로는 30배입니다. 이익이 계속 올라오니까. 이익이 계속 올라가니까요. 그러니까 이익 성장률 대비 항상 PER을 줘야 되거든요. 저희는 리그레션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그렇죠. 항상 김태용 대표님이 이익도 중요하지만 이익 성장률, 성장의 각도, 기울기가 중요하다 말씀해 주시죠. 저희 퀀트 애널리스트가 그거 다 그려놨어요. 한국에 그 다 해서. 그런데 뭐냐면은 결국은 이제 성장률이 높은 애는 PER을 높게 주는 거는 그냥 공식인데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도 엔비디아는 사실 비싸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차트 보지 말라고 말씀드렸던 건 그건데 하나 조심해야 될 점은 그건 있겠죠. 지금 엔비디아는 독점 기업이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젠슨 왕이 이걸 받고 싶은 돈이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2만 불, 3만 불만 받아도 되는 GPU인데 너무 달라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걸 수요를 그렇죠. 죽여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가격을 5만 불 이렇게 받는 거예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GP 마진이 7, 80%씩 나오는 거라는 거죠. 독점 기업이니까 그렇게 해서 수요를 죽이고 맞춰놓고 그걸로 다시 R&D 투자하고 해서 가려고 생각하는 거지 그게 받고 싶은 가격은 아니에요. 결국은 이제 수급이 충분해지면은 그 가격이 좀 많이 떨어질 거예요. 마치 테슬라 같은 중간에 성장통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고객사들도 너네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러고 TSMC에서도 야 우리가 만들어서 갖다 주는 원가를 우리가 알고 니네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러고 있는데 일단은 수요를 조금 더 진정시키려고 세게 부르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마진이 그렇죠. 좋아지고 이거 가지고 번만큼 또 나중에 또 투자를 또 하는 거고 되게 지금까지는 그럼 선순환인데요. 지금까지 선순환인데 앞에 전방 산업도 너무 좋고 GPU도 데이터 센터 설치도 너무 많은데 갑자기 마진율이 뚝 떨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엔비디아한테.
테슬라처럼. 테슬라처럼 내년 언제일 것 같아요. 네. 그럴 때 뭐 네. 어떤 걸 좀 주시해서 봐야 돼요. 그러면. 마진율을 봐야 되는데 그거보다 더 빠른 거는요. 네. 재고. 네. 얼마 전에 캐시우드가 그 H백 그 재고가 네네네. 원래 52주였는데 자기네가 평가해 보니까 3, 4개월밖에 안 된다. 많이 줄었다 리드 타임이라고 얘기하면서 한번 출렁거린 적이 있거든요. 아하. 그러면서 이제 캐시우드가 다 팔고 뭐 이랬잖아요. 걔는 이제 좀 틀렸던 거 너무 일찍 팔아가지고. 너무 일찍. 예. 근데 그렇게 분석했는데 팩트면은 틀리지 않을 수 있는데 또 다른 쪽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결국은 그 다음 모델이 나오는데 H200과 B100이 나오는데. 네. 성능이 2배에서 3배씩 좋은데 단가는 한 10에서 20% 정도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걸 살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재고를 줄이면서 이제 곧 나올 것들에 대한 부킹을 엄청나게 받고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뭐 올해까지는 다 완판이 됐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올해 중에 발생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내년 언제쯤에는 그런 모습은 나올 수 있죠. 네. 먼저 좀 지레 겁먹을 필요는 아직은 없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은 엔비디아는 성장 추세도 살아 있고 그러면은 이 테마로 끝나는 것들은 매출과 이익이 못 따라왔을 때 PR이 200배, 300배 가면서 터져버리는 게 버블인 거고요. 네네네. 지금은 이익이 같은 속도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전혀 올라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되게 딱 적정하게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적정 주가로. 예, 적정하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쌉니다. 성장률 대비로는. 엔비디아가요. 예, 엔비디아가. 예. 대박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 40배에서 30배 내년에 또 30배로 떨어지니까요. 그 미국 중에서도 뭐 계속해서 연초까지만 해도 매그니피센트 7 엄청나게 또 이제 수급은 그쪽으로 또 몰렸고 중소형주랑도 좀 격차가 또 많이 났지 않습니까? 예. 그 빅테크 중심으로 대응하는 게 사실은 맞다고 보시나요 혹시? 그렇죠. 그러니까 주도주들은 그 기술이나 패러다임 변하기 전까지는 계속 주도를 하는데 어차피 애플은 주도주가 아니었잖아요. 네. 그리고 테슬라도 지금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은 초고대 언어 모델의 그런 AI들이 주도를 했던 거지. 네. 사실은 지금 애플과 테슬라는 거기에 뒤처졌다기보다는 아직 보여준 게 없는 네.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거기에 핵심 기업인 요새 이제 구글도 다시 정고점 다 왔고요. 그리고 오픈 AI의 핵심인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 다음에 메타 같은 경우도 올라가는 이유가 있죠. 라마라는 언어 모델은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얘네 또 무시무시하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우리는 많이 안 쓰고 보고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그게 핵심 모델이거든요. 또. 네. 그러니까 라마 2 그 이용 많이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도 네. 이제 오픈 생태계가 될 수 있다고. 네. 그러니까 이제 애플이 iOS로 혼자 독점하다가 안드로이드를 구글한테 다 뺏겼잖아요. 네. 그래서 7대3으로 나눠 먹었잖아요.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제미나이도 있고 챗GPT도 있고 뭐 이러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되겠지만 지금은 이제 아까 너무 초기 단계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우리가 쓰고 싶은 거 사실 AI로 여러분 뭐 쓰세요 생활에서? 그러니까 옛날에 뭐 애플이 시리아 했을 때 신기하다 그러고 시리아 아무도 안 쓰잖아요. 부르는 그거를. 그렇죠. 자꾸 이상한 대답하고. 네. 그런데 지금은 그거를 곧 쓴다니까요. 저는 이제 챗GPT 뭐 3만 원 정도 내고 네. 매달 쓰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막 엄청나게 많이 쓰진 않아요. 근데 도움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네네.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점점 알게 모르게 구독을 많이 할 거고요. 네. 기업이 구독하는 거는 훨씬 비싸요. 개인이 구독하니까 내가 3만 원 내면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매달. 그러면 사실 미국에 통신사가 3개 있잖아요. 네. 통신사들이 통신 비용 뭐 3만 원, 4만 원 받아가지고 지금 시가총액이 거의 0.6조 달러 정도 되는데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잖아요. 네. 제미나이나 또는 이제 GPT는. 그렇죠. 그럼 걔네가 월 3, 4만 원씩만 받아봐요. 수십억 명한테. 그러면은 지금보다는 앞으로 갈 길이 그때의 이익이 훨씬 더 크겠죠. 아하. 그리고 기업한테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애플에서 앱 다운 받으면은 30%씩 가져갔잖아요. iOS가. 네네네네. 애플이. 그런 것처럼 GPT즈라는 스토어 있잖아요. 거기 생태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누구 거를 해가지고 뭐 그림을 그려라를 시키든지 아니면 뭐 노래를 작곡하라를 시키잖아요. 그럼 걔네들 거를 쓰면은 거기서 수익 배분을 해줘요. 같이. 배분하면서 또 자기네 수익이 돼요. 말 나온 김에 챗GPT 4한테 그 뭐 하나 물어볼까요? 네네.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내가 해외 주식에 좀 관심을 갖고 있는데 테슬라와 엔비디아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의 밸류에이션을 비교하고 싶어. 최근 2년간
이익 대비 그리고 앞으로 1년간 이익 추정치 대비 현재 밸류에이션은 어떤지 알기 쉽게 비교해줘. 한국어로 대답을 해줘야 돼. 죄송하지만 최근의 자료를 통해 테슬라,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의 밸류에이션을 비교하는 구체적인 정보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이런 정보는 일반적으로 금융 뉴스 사이트, 주식시장 분석 보고서 또는 기업 재무제표를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최근 재무제표나 금융 분석가의 보고서를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누가 할 줄 몰라서 물어봤냐. 왜 이렇게 대답하는지 저는 이제 그래요? 저도 똑같은 거 많이 물어봤으니까 네네. 알고 있는데 네. 여기서 좀 조심하는 거는 뭐냐면은 주식에 대해서 네. 분석해줘 이러면은 회사 내용은 분석을 해주는데 예. 전망이나 약간 이런 게 들어가면은 일단은 그쪽으로 넘기더라고요. 전문 사이트로 네가 가라고. 찾아봐라. 예, 예. 왜냐면은 아까 말씀하신 게 과거의 밸류에이션까지는 얘가 다 해주는데 네. 전망치가 어떤지를 비교해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전망치를 잘 안 하려고 그래요. 특히 주식과나 돈에 손해 볼 수 있는 거에 관련해서는 주가 전망도 절대 안 해요. 얘네는. 그렇지만은 그건 해줘요. 과거 거. 과거 거나 기업 분석은 기업 분석 리포트를 토대로 그냥 이렇게 팩트의 전달은 해줘요. 네. 제가 잘못 물어봤네요. 네. 저도 이게 유료 사용자인데 네. 이게 좀 그래도 하여튼 뭐 재밌으니까요. 네. 뭐 다양하게 도움은 해보시면. 됩니다. 예. 생산성, 예. 효율성은 또 높여주는 거고 예. 잠깐 좀 옆으로 빠졌는데 그래서 빅테크 중심으로 대응하는 게 결론적으로 맞다라고 또 이야기를 그게 해주셨고요. 주도주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거 제가 뭐 질문 나오신 김에 이 네네네네. 차트도 한번 같이 쓸까요? 네. 이거 복잡해 보이잖아요. 반도체 밸류체인. 네, 이게 통으로 다 미국 회사도 있고 한국 회사도 있고 다 뭐 있는데요. 네네네. 이게 통으로 다 수혜를 받는 회사들을 그려놓은 거예요. 네, 요 크리에이티드 바이 쿼트 이게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제 소스거든요. 그런데 하나 간단하게 보면은 이게 반도체 밸류체인으로 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 맨 밑에 보시면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삼성전자, 마이크론 여기 다 있죠. 인텔도 있고, 예. 하이닉스도 이쪽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반도체를 만드는 HBM 만드는 회사들이 있고, 네. 그다음에 파운드리 있잖아요. TSMC나 UMC나 이런 쪽에 있고, 네. 그다음에 테스트해주는 어드밴테스트도 여기 있고, 네. 엔비디아는 이쪽에 있겠죠. 같은 이제 GPU 생산이지만, 그리고 퀄컴, AMD 다 똑같은 이제 주가들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 이 이유들이 이 체인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게 이거는 좀 된 자료긴 한데도 네네. 여기 있는 걸 만약에 그대로 샀다 하더라도 수익률이 상당히 좋았을 거예요. 저것만 묶어서도. 예. 지금은 이제 보면은 여기서 암이나 이런 거는 디자인 해주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세부 디자인을 해주는 케이던스나 시놉시스 쓴 거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반도체를 만든 장비들 ASML이나 뭐 텔 이런 회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체인들이 다 수혜를 받고 있는 거가 두뇌가 더 똑똑하기 전까지 이런 애들을 이네이블러라고 불러요. AI를 가능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그냥 무형에서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그쵸. 설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설비를 만들어주는 이 체인들이 이런 거라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는 뭐 그냥 참고 삼아서 제가 이제 올려드렸고요. 요 밸류 체인은 여기 썼습니다. 칩 디자이너랑 그 다음에 여기 다 아시는 거랑 로직 반도체랑 네. 테스팅 장비까지 이렇게 계속 좋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AI 관련주 그게 네. 생태계로 따지자면 결국은 이제 반도체 생태계까지 같이 온다라는 거고요. 반도체 이야기 나왔으니까 많은 분들의 현실이자 꿈과 희망인데 삼성전자 드디어 그래도 뭐 7만 원대 후반까지 한번 치고는 올라왔습니다. 근데 뭐 아무리 막 뭐 밸류업 한다 하고 뭐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 돌아선다 해도 그냥 젠슨 왕이 기대된다 이 한마디로 네. 삼성전자 오랜만에 올라왔는데 네. 글쎄요 여기에서 좀 더 갈 수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이제 시작이라고 보세요? 좀 더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워낙 좀 눌려 있었는데 사실 정말 주가는 냉정하고 정말 현명하다고 생각되는 게 한 6개월 전부터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 차이가 완전히 갈렸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시장은 다 정직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HBM2, HBM3, 3E 이렇게 나올 때 거기 HBM2에서는 삼성전자 아예 발도 들이밀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를 완전히 하이닉스가 독점을 했었고 3 버전부터. 예. 그 다음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얼마 전에 뭐 뉴스 나왔고 이렇지만은 실제 들어가는 거 봐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들어간다는 게 3E이고 그것도 하이닉스는 먼저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3의 차이가 뭐냐면은 하이닉스는
8단 8개를 해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게 비백에 들어가는 거고 이제 삼성전자는 12단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이제 12단에 하이닉스가 6개, 그 다음에 삼성전자 8개를 박는 거죠, 주변에. 네. 그리고 12단,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거는, 사실 계획상으로 내년도의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테스트나 이런 그런 것들이 일부 들어가는 것 같고, 내년도에 B100이랑 B200 나올 때, 이제 그때 이제 들어갈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이는데, 그래도 이게 아무리 잠깐 어려워서 하더라도 대삼성전자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내년 정도면은 뭐 충분히 지금 이제 눌려있던 게 캐치업이 될 것 같고, 그거를 확인하는, 적어도 한 2분기 지나면은 삼성전자 주가도 많이 반영을 하면서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는데 되게 늦었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긍정적으로 보는데 이제 삼성전자 대응이 늦었다라는 거고 주가 측면에서 보면은 네. 상대적으로 네. 작년에도 그랬고 상승률 자체가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더 2배 높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걸 과연 따라갈 수 있을 것인가를 봐야 되는데 네. 또 혹자들은 그겁니다. HBM은 이제 따라가기 시작을 했고 레거시 D램, 네. 전통적인 메모리 반도체도 이 덕분에 더 좋아질 수 있다. 또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조금 이제 안타까운 부분은 뭐냐면은 네. 삼성전자도 올라는 갈 건데 하이닉스 속도처럼 그렇게는 못 올라갈 것 같은 이유는 사실은 이제 그 삼성전자가 계속 신고가가 날라 그러면은 세계 경기가 좋아야 돼요. 왜냐면은 지금도 HBM의 비중은 거의 없고요. 새로 들어간다 하더라도 비중이 하이닉스처럼 그렇게 막 20% 이렇게 순수 거기는 반도체만 하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안 될 거고요. 거기는 스마트폰이 좋아져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전체적인 PC나 가전이 다 좋아져야지 되거든요. 왜냐면은 지금도 제일 많은 게 모바일 디램인데 네. 중국에서 스마트폰이 안 팔리니까 3년 동안 마이너스 성장하다가 잠깐 플러스 났다가 또 마이너스 들어갈랑 말랑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체 수요가 없으니까 지금 스마트폰용 디램, 모바일 디램이 거기서 돈을 버는 건데 못 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경기도 좋아져야 되고요. 스마트폰도 막 바꿔야 돼요. 근데 이제 뇌피셜로 기대를 한다 그러면 내년에 온 디바이스 나오면 어때? 그거는 가능성이 있죠. 네, 그래서 온 디바이스, 그러니까 교체 주기를 당기는 거죠. 내가 4년 써도 끄떡 없는데 네. 새로 왜 사냐? 이번에 삼성전자 스마트폰이 맛배기를 보여줬지만은 애플이 하반기에 나오거나 아니면은 내년도에 삼성전자 그 다음 폰이 나올 때는 온 디바이스가 돼가지고 아까 이제 쉬리 물어본 것처럼 네. 그 아까 여쭤봤잖아요. 챗GPT한테 물어본 것처럼. 그거 물어본 것처럼 할 때 훨씬 더 정밀하게 답변을 빨리 해줄 수 있으면은 그런 수요들은 있을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디맨드가 있기 전까지는 지금은 크게 카탈리스트가 없고 경기가 좀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삼성전자는 분명히 GPT AI용 반도체 때문에 수혜를 받지만은 큰 전체 이익이 크게 급증하기는 좀 힘들다. 네, 그래서 하이닉스보다는 속도는 느릴 거다. 이 정도 생각하는 거죠. 아하, 오히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그 얘기도 나오거든요. HBM에 삼성전자가 진입을 하면 약간 이제 또 가격 경쟁도 생길 수 있어서 하이닉스 쪽의 어떤 투자 심리가 좀 꺾이지 않을까라는 네. 걱정들이 있는데 그보다는 오히려 반도체, 그러니까 레거시 D램까지도 좋아진다면 하이닉스가 더 나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실까요? 네네. 이제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제 뭐 대외적으로 분석하는 걸 다 합쳐서 봤을 때는 하이닉스가 6, 그다음에 삼성전자랑 마이크론이 2대2 뭐 이 정도로 보고 있어요. HBM 쪽에서는 비중은. 네. 그래서 지금 하이닉스는 완전히 커스터마이저 해가지고 딱 붙어서 엔비디아랑 오랫동안 갖고 지금 속도도 제일 빠르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제 걔네들은 이제 덩치를 따지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경기까지 좋아지면은 이제 정말 좋을 텐데 그 부분은 조금 아쉽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그러나 주가는 올라갈 거다. 왜냐하면은 작년에는 이제 삼성전자 이익을 거의 못 냈죠. 거의 못 냈고 네네. 올해는 한 30조 중반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예, 영업이익이요. 근데 이제 그것도 지금 상향 조정이 좀 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렇고 오히려 하나 조심하셔야 될 거는 하이닉스 포함해서 반도체는 이익이 제일 좋을 때 6개월 전에 고점을 찍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 2분기 이익이 제일 좋다. 아직도 1년이나 남은 거죠. 예. 네. 그러면은 주가는 언제 꺾이냐면은 올해 3분기면 다 꺾여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년 네. 2분기가 피크라 하면 네, 이익이 내년 2분기가 이익이 정말
HBM 지금 캐파가 다 3, 4만 톤 웨이퍼 기준으로 넣고 있는데 다 13만 톤 이렇게 이제 증설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럼 이익 올라가겠죠. 아하. 근데 이제 그게 그 피크를 6개월 전에 주가가 피크를 치니까 그 정도만 좀 조심하면 되는데 아직은 시간이 좀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네. 약간 뭐 그냥 상방이 뻥 뚫린 거는 아니고 약간 좋기는 좋지만 뭔가 막 급가속하면서 갈 것 같지는 또 않은 네. 느낌으로. 지금은 이제 요약하면은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랑 비슷한 선에 쓴 것 같아요. 이제는. 아하. 네. 하이닉스가 많이 올랐지만 지금부터는. 네. 좋습니다. 그 아까 보여주신 게 이제 반도체 밸류 체인, 이거는 이제 글로벌 밸류 체인인데 네. 또 국내에서는 또 반도체 소부장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혹시 이쪽으로도 또 보시는 게 있으신지요? 네, 종목이야 뭐 이제 여러분이 더 잘 아시니까 그냥 그 지금도 어제 금요일 날인가요? 그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그 리포트가 AI용 반도체로 나왔는데 다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근데 기업 이익 업그레이드보다는 네. 그 필요로 한 이제 캐파를 다 늘렸거든요. 그래서 TSV 공정,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 HBM 만들 때는 구멍 뚫는 게 핵심 기술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거를 이제 1024개 뚫어야 되는데 그거를 뚫는 그 기술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니즈가 더 커지고 한 10% 이상 생산량을 더 업그레이드 했어요. 상향 조정했어요. 그래서 거의 웨이퍼 투입 기준으로는 한 30만 장 정도, 29만 얼마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도 한 15%인가 더 늘려서 이제 포캐스트를 했고요. 그러면서 TSV 장비가 더 많이 필요할 거다라는 것도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한미가 좀 오른 것 같은데 아하. 그것 때문에 그 결과적으로 이제 한미는 독점 기업이고요. 그 아직까지는 그쪽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는 이제 밸류 체인들이 다 수혜를 계속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움직이면 이제 저희는 여태까지 이제 플레이를 하이닉스 밑에 있는 밸류 체인들의 주식을 위주로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지금도 갖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삼성전자의 수혜를 받는 밸류 체인도 슬슬 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이제 담고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도 좀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공정도 좀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약간 이제 많은 분들이 굳이 그 어려운 반도체 소부장을 사시는 이유는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변동폭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이잖아요. 네. 기대 상승률도. 예, 예. 이번에도 그거를 이제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네. 업사이클에서는 그 반도체 장비는 이익을 별로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수준만 보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이익이 잘 나올 때는 이미 빠지기 시작할 때고요. 네. 그러니까 이익보다는 수주. 예. 수주와 기술이죠. 예. 어디에 이제 들어가느냐 이제 이런 부분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반도체 소부장들도 보면 물론 이제 작년 실적이 원체 많이 안 좋아졌었기 때문에 이게 사실 밸류에이션이 별로 안 나오거든요. 반도체 소부장들도. 그렇죠. 예. 요거는 근데 그거를 고민하기보다는 예. 앞으로 그 회사의 장비가 됐든 소재가 됐든 어디에 쓰일 것이다라는 그 방향성을 조금 더 보는 게 맞다. 네. 그리고- 사실 뭐 밸류에이션이 비싸서 안 사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약간 공부를 더 하셔야 돼요. 초보예요. 왜냐하면 저 30년 했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네네. 밸류에이션을 안 본다는 게 아니고 그런 이제 성장하는 산업의 사이클을 봐야 돼요. 그게 더 중요하고요. 아하. 네. 성장하는 사이클에서는 그게 성장률이 둔화될 때 예를 들어서 50% 100%씩 성장하다가 20%로 성장률이 둔화되잖아요. 그럴 때는 밸류에이션을 빨리 봐야 돼요. 네네네. 근데 20% 성장해도 잘하는 건데도 그때도 이미 봐야 돼요. 왜냐면 이미 막 밸류에이션 PER 60배, 70배 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20%로 성장하면 30배로 줘야 되고요. 그렇죠. 10% 성장하면은 15배 밑으로 줘야 돼요. 네. 그러면은 언론에서는 사상 최고 이익이 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전년 대비 사상 최고 이익이 맞잖아요. 20% 네. 증가했으면. 네. 근데 밸류에이션이 반토막 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주가도 반토막이 이미 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이클이 더 중요하다. 그건 이제 2020년에 주식 투자 시작하신 분들이 제일 많으신데 그 네. 분들도 한번 이제 겪어보신 피크아웃이어가지고 그렇죠. 네. 다시 그 순간이 오면 대응을 잘 하실 수 있으시겠죠? 예, 하여튼 와이스트릿에서 또 김태웅 네. 대표님과 자주 또 다뤄보면 될 테니까요. 근데 이거를 거꾸로 돌려서 지금 현재 측면으로 보면은 밸류에이션이 너무 비싸서 못 사겠다. 이거는 아니다. 그렇죠. 네. 밸류에이션을 지금은 보는 때가 아니라는 거죠. 아, 조금 더 뒤에 보셔도 되고요. 그때 보면은 지금 IT 중에서 특히 반도체 얘기를 하는 거니까 네네네. 반도체는 밸류에이션 보면 진짜 틀려요. 왜냐면 뒷다리 잡게 되죠. 왜냐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PR이 10배 밑으로 떨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주가가 이미 많이 빠졌을 때예요. 예. 네. 아이고 김태웅 대표님 책 그 투자를 위한 투자 거기도 그 내용이 있지 않았었나요? 예. 근데 요새 뭐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네. 아니, 투자를 위한 투자가 알려준
책입니다. 예. 네. 저도 약간 뭔가 또 한 번에 그 용기를 또 얻게 됩니다. 이럴 때 이제 용자들이 돈 버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계속해서 막 이게 숫자에 갇혀 있으면 또 안 되는 거고. 예, 그거보다는 물론 숫자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보다는 어닝은 너무 중요하고요. 예, 어닝이 예. 진짜 증가하면서 따라가 주는지가 제일 중요한 게 그게 만약에 못 따라가고 테마만 있고 꿈만 있으면은 다시 우수수 빠져요. 주가가 못 버티고. 그렇지만은 어닝이 이렇게 엔비디아처럼 차곡차곡 주가 오르는 속도로 따라가 주면은요. 그냥 어닝만 보면 되거든요. 네. 그 밸류에이션 안 나오는 거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이건 네. 이제 주식은 아닙니다만 네. 비트코인. 네. 비트코인 항상 얘기 나올 때 저는 네. 많이 이제 제가 드리는 질문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이 과연 밸류에이션이 됩니까? 네. 코인의 가치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거든요. 네. 지금 시점에서 이런 질문 드리면 어떻게 대답해 줄 수 있을까요? 물론 제가 김태용 대표님에게 비트코인 질문을 처음 드리는 거죠. 네. 예. 근데 제가 이제 옛날에 유튜브 좀 많이 나올 때 예. 2년 전인가 그때도 비트코인은 되게 좋게 말씀을 계속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그때- 규제를 하고 뭐 이랬어도 한결같이 이제 좋게 말씀드렸던. 그럼 제 그때 이거- 멱살이라도 좀 잡아주시죠. 이거는 또 좀 세게 정부에서 말씀- 위험하다고 하는 거를 또 제가 어떻게 방송에서 함부로 막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만 지금 뭐 올라서 그런 건 아니고요. 신고가 나와서 그런 것보다는 비트코인의 밸류는요. 있어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은 어려운 건 맞아요. 수급으로 네네네.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밸류에이션을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이제 철강사가 있으면은 철강사 저 공장 짓는데 얼마야? 저거 다 해서 팔면 얼마야? 이렇게 보잖아요. 예. 비슷하게 또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한 비트 생산하는데 얼마를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일단은 CPU, 그러니까 ASIC 반도체, 그러니까 옛날엔 GPU로 돌렸는데 예. ASIC 반도체를 사가지고 그걸로 이제 밤새 채굴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그 원가가 구매 단가가 있는 거고요. 그 채굴 다음에 비용. 그렇죠. 채굴 비용이 두 가지죠. 그 장비를 사는 거, 서버를 만드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매일 들어가는 전기료. 전기. 예. 근데 그거 두 개 하면은 언비트당 계속 올라갔어요. 그게 그래서 지금 한 2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채굴 원가가 2천만 원. 개당. 원 비트코인당 예. 얼마 전까지 1,500만 원이었던 게 같은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한 2천만 원 정도. 그거 누가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나라마다 다르거든요. 전기료가 그렇죠. 다르기 전기요금 때문에. 다 다르고. 예. 그러니까 한 그 정도 보시면 되는데,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달러를 가지고 달러의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구매력이 있잖아요. 네네네. 1달러 가지고 뭐 사잖아요. 그렇죠. 100불 가지고 적어도 근사한 식사 한 끼는 하잖아요. 여러 명이서. 네네. 100불 있으면은. 근데 그 100불짜리의 원가가 얼마예요? 종이 한 장의 원가가 한 5원 되나요? 그렇잖아요. 네. 그냥 그거를 가지고 그걸 믿고 있는 거죠. 미국 정부를. 네. 그렇죠. 신용이죠, 신용. 예. 그런데 비트코인은 원가가 그거보다 훨씬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밑으로는 잘 안 떨어질 것 같다라는 얘기를 먼저 드릴 수 있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건 바텀 밸류를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그게 얼마나 활용이 될 수 있느냐, 왜 다 가지고 가고 싶어 하느냐라는 부분들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지금 이미 그거를 이유보다는 결론부터 먼저 다시 접근을 해보면은 지금 뉴스가 나오는 것들은 비트코인 ETF 나온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미국의 예를 들면 대학 기금, 스탠포드 대학이 이걸 산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요새 뉴스는 일본의 연기금이 이거를 자기 포트폴리오에 넣으려고 검토 중이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그 보수적인 연기금조차도 검토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뭐냐면은 하나의 자산군으로 이제 인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조금 더 음모론 보태서 말씀드리면은 사실은 미국은 이제 이걸로 패권은 잡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시진핑이 이제 좀 되게 안타까운데 독재자의 이 모습이 얼마나 중국의 경기나 미래를 후퇴를 시키는지 안타까운데 왜냐하면 시진핑은 독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언론을 통제했고요, 기업들을 통제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알리바바, 텐센트 다 굉장히 고초를 겪었고 벌금도 어마어마하게 냈잖아요. 그런데 AI를 주도를 정부가 합니까? 그런 기업들이 하잖아요. 민간이 하죠. 네,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 이런 애들이 해야 되는데 네. 미국은 자유롭게 풀어주니까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오히려 그거를 조지고 언론 통제를 하고 이러니까 그걸 가지고서 이 사람들이 많은 부자들이 재산을 비트코인으로 바꿨고 많이 갖고 있었어요. 중국이 제일 많이 갖고 있었는데 네. 지금은 중국은 형편없이 떨어졌어요. 다 미국으로 옮겼어요. 다 비트코인을 해외로 빼돌리는 유일한 수단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딴 거는 재산이 다 드러나니까요. 그래서 이제 시진핑이
어쨌든 정적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기업들의 뇌물을 잡아서 조사하면서 그걸 조졌지만은 그게 두 가지의 큰 문제가 일어났었던 거죠. 다음에 나타날 수 있는 이제 어떤 글로벌 통화의 하나의 후보군인 비트코인을 갖다가 미국으로 다 뺏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정부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의 발행량을 갖고 있는 걸 보면은 미국이 1등이에요. 미국이 전 세계 그 정부 중에서 거의 80%를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승기를 잡았다 생각하니까 ETF 승인을 해준 거죠. 네. 그리고 어차피 일로 가니까 빨리 여기서 세금 걷어야 되고 제도권에 넣어서 평가를 해줘야 되니까 세금 걷으려고도 하는 거고요. 근데 중국은 그걸 다 뺏겼고, 두 번째는 중국이 모든 부분에서 미국의 거의 90%는 다 따라갈 수 있어요. 그만큼 기술이 좋고 똑똑한 사람이 많고 이랬었는데 하나 못 따라간 게 AI인 거죠. 네. 왜냐하면은 구글이 들어와서 빅데이터가 있으려고 그러면은 모든 정보가 오픈돼 있고 그거를 마음껏 서치를 해가지고 데이터를 쌓아 나가야 되는데 구글 못 들어오게 했고 구글의 많은 정보들을 이제 중국에서 못 보는 거죠. 그리고 언론 통제했기 때문에 검열했고 바이도 조졌기 때문에 중국에는 AI의 빅데이터를 생성하기가 힘들거나 또는 오류가 더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느린 거죠. 거기에 그냥 우물 안에 갇혀 있었던 거죠. 이런 모든 부분들 때문에 중국은 진짜 이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이 포인트를 중국은 놓치는 거예요. 그 독재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 하다가 얘기하다가 약간 너무 길게 네. 말씀드렸는데 그냥 재미로 들어주세요. 어쨌든 비트코인은 그래서 미국으로 상당히 그 지갑들이 넘어갔다. 홀더들이 중국 부자들조차도 글로 다 뺐다. 그리고 중국에서 그 미국으로 이민 가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다 지금의 문제인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비트코인이 제도권에서 인정이 되니까 결국은 생각해 보시면은 변동성이 워낙 크니까 정부가 하지 말라 그런 거지. 정부가 무슨 우리나라 정부가 비트코인한테 저거는 뭐 로또거나 사행성 있고 뭐 너희한테 큰 피해, 이거는 다 하나예요. 변동성이 크니까 손해 볼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라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네. 근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은 변동성이 줄은 현상들밖에 안 나타나잖아요. 장기 연금이라든지 대학 기금이라든지 또는 블랙록이라든지 이런 쪽에 다 어차피 다 넣을 거거든요. 넣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자산을 하나 새로 추가하면은요 리스크 대비 리턴이 올라갑니다. 리턴이 안 올라가면 리스크가 줄고요. 그건 그 경영학 교과서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프론티어 곡선이 이제 내려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모든 자산으로 1% 2%씩은 담을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러면 담을 때마다 그 지금 옛날처럼 뭐 30% 40% 폭락하면은 그런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그 변동성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사실 비트코인이 처음 나왔을 때의 논쟁은 그거였지 않습니까? 이게 화폐를 대체하는 가상 화폐가 될 것이냐. 근데 지금 보면 이거 가지고 어디 가서 뭐 피자 시켜 먹고 뭐 밥 사 먹고가 아니라, 그렇죠. 그거는 거의 이제 나오지도 않는 것 같아요. 이게 화폐냐 아니냐 그 논쟁은. 네. 근데 어떤 저장 수단, 금처럼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수단 하나는 되겠다라는 것까지는 인정, 막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저장보다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인증이잖아요. 인증. 네, 인증을 해주는 블록체인으로. 네, 블록체인 인증의 그게 핵심인데요. 이제 우리가 GPT를 모르고 있다 갑자기 이게 뭐지 이렇게 놀랬듯이 메타버스는 지금 아직은 망한 것 같은데 메타버스 같은 게 계속 안 나올까요? 언젠간 나오겠죠. 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플이 했던 그 글라스 있잖아요. 예, 그, XR. 예, XR 비전 프로. 그것도 글로 가는 중간 단계인 거고요. 결과적으로 그쪽으로 이제 메타버스와 같은 많은 디지털 환경,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일도 거기서 하지만은 엔터테인먼트도 많고 게임도 하고 뭐 많은 걸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안에서 우리는 또 디지털 자산을 살 거예요. 그렇죠. NFT 필요하죠. 그림도 샀지만은 메타버스가 만약에 페이스북처럼 모든 사람이 한다고 생각하면은 그 안에서 자기가 자기 땅도 사고 자기 아바타도 만들고 할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막 복제해서 그냥 카피해서 막 나타내면은 그럼 자기 재산에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지만은 그거를 재산화해 주는 게 이제 결국은 뭐 이더리움 체인이라든지 뭐 그런 쪽에 인증을 해 주는 그게 크죠. 그래서 내가 디지털 자산을 뭐 샀어. 네네. 네. 내 음원을 샀어 이러면 완전히 내 거로 인증이 남들이 복사를 못 하는 거죠. 하려고 그러면은 돈 내고 사 이렇게 되는 거죠. 디지털인데도. 네.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하실 거예요. 아유, 전 비트코인 다 오르니까
하나당 1억 올라가고 나니까 저런 얘기하고 있다고. 근데 사실 이런 얘기를 비트코인이나 이런 좀 시세가 안 좋을 때 이야기하면 귀등으로도 사실 안 들어옵니다. 네. 물어보지도 않고 네. 궁금해하지도 않고. 근데 요즘에 보면 이른바 이제 맘 카페에서도 이제 비트코인 어떻게 사야 되나요? 네네. 정말 이제 살 사람들이 다 몰려오고 있고 얼추 다 샀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런 일종의 뭐 휴먼 인디케이터, 인간 지표 이럴 수도 있겠고 이 측면으로 좀 어떻게 봐야 될까? 이것도 하나의 좀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렇게 크게 다시 올라간 이 두 가지의 트리거는 네. 하나는 ETF 여태 말씀드린 ETF 인증이라는 거. 네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반감기라고 해서 공급량이 반으로 줄어든다라는 거였는데 그렇죠. 그건 좀 조심할 필요는 있죠. 왜냐하면은 그 지금 이제 많은 유튜버 중에 비트코인 얘기하시는 분들이 다 논리적으로 다 얘기를 하시는데 네. 하나의 허점은 뭐냐면은 반감기 때 이만큼 올랐다. 반감기 되고 6개월 돼서 이만큼 올랐다. 그 사례를 가지고 지금도 그럴 거다 이렇게 이제 똑같이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과거 그랬다는 거지 지금도 그렇다고 보기는 100% 맞지는 않는 거예요. 뭐 똑같이 반복된다고 네. 할 수는 없죠. 그 네. 논리가. 그리고 이제 그런 거를 알고서 자꾸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많이 미리 샀고 네. ETF가 들어와서 선반영. 거의 20조 원 정도가 산 것 같아요. ETF로 돈이 20조 원이 들어왔어요. 20조 원. 네. 미국에서요. 걔네들이 막 사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으니까 지금 신고가가 난 거겠죠. 예. 네, 7만 불 가고 뭐 1억 찍고 이런 것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조금 이제 어느 정도는 반영을 했지만은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뭐 6개월 뒤 얘기하고 이런 게 아니라 1년 전에도 그랬고 2년 전에도 똑같은 이제 얘기를 계속 드리는 부분은 뭐냐면은 이 가치라든지 아니면 CBDC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게 국가에서 비트코인 똑같은 거 만들어서 정부가 관리하면 어떡하냐 이런데 그건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제일 중요한 게 이게 환전을 안 해도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비트코인을 갖고 그렇죠. 있는. 전 세계가 통용해서 어차피 G2에서 G1으로 거의 끝나가잖아요. 중국 네, 이렇게 네, 하고 네. 이럴 때 그냥 어느 나라건 상관없이 쓸 수 있는 게 그건데 그거를 다시 국가별로 다시 발행량을 조절하고 이런다고 그거는 국지적인 거는 가능하지만은 그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하여튼 비트코인은 제가 올라서 좋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이제 과거 것 찾아보셔도 그냥 일관되게 이런 사용처가 있을 거고 다시 이제 메타 월드가 가면은 그런 메타버스 환경에 가면은 더 많은 사용처가 생길 거다. 이런 부분들은 그 의심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는 이런 태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요. 이런 이야기가 비트코인 가격이 빠졌을 때 제 귀에 들렸어야 되는데 사람 심리 다 똑같은 네.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하나 이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이제 호황기 뭐라 해야 됩니까? 이것도 뭐라 해야 됩니까? 대세 상승기 들어와서 이제 다른 시각을 갖게 되는 게 메타버스랑 앞에서 NFT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불과 한 2년여 전에 메타버스 NFT가 난리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유 거봐 저 한쪽에서 또 난리였어. 너무 앞서갔었어.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혹시나 메타버스 NFT의 시대가 또 이것도 이제 투자 관점으로도 다시 올 수 있는 시기가 또 보이실까요? 올 거는 같은데 예. 약간 늦춰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네네. 지금 많은 이제 미국의 빅테크 주도하는 소위 플랫폼 기업들 있잖아요. 네. 구글이 전 세계 마켓시어 90%거든요. 전 세계 모든 사람이 구글을 쓰잖아요. 네. 근데 많은 그런 빅테크의 주도를 하는 기업들이 지금 AI에 올인이 돼 있어요. 네, GPU 네. 그쪽 비백, 투자로. 비백, H백 그거 사느라고 음. 또 다 거기만 투자해 데이터 센터만. 그래서 이제 약간 밀려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따로 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AI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지금은 형태가 없이 보고 있잖아요. 그냥 추출물로 보고 있잖아요. 소리나 또는 글이나 아니면 아웃풋으로 뭐가 그림이나 동영상으로 보고 있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좀 더 사고를 확장해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지금 조금씩 블럭블럭으로 생기고 있는 이러한 형태의 새로운 소셜 미디어가 생길 거라고 보거든요. 새로운 소셜 미디어 그러니까 우리가 페이스북도 많이 했다가 인스타그램도 많이 했던 건데 다 네. 불편하잖아요. 사진 네. 올려놓고 또는 뭐 네이버 블로그는 글만 쓰고 있고 이런데 그게
AI가 확충이 되면은 거기에 대한 개발 속도가 그 다음 단계에서는 또 빨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를 메타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한참 동안 투자하다가 이게 아닌가 보다 이러고서 투자 비중을 줄였잖아요. 네. 그걸 다시 AI로 돌리고 있잖아요. 라마 때문에 걔네가 작년에 GPU 15만 개 샀고 올해 30만 개 산다잖아요. 네. 거의 1등이에요. 구글이랑. 메타가, 예. 네, 구글이랑 거의 1등이에요. 예. 거기다 돈을 쏟아붓느라고 잠깐 늦어지는데 그거 하고 난 다음에는 그 AI를 활용해서 결국은 그게 물리적으로는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 사이버 공간이 하나 생길 거예요. 우리 대표님의 그 아바타가 딴 데서 퇴근하신 다음에 걔가 또 딴 데서 일을 해서 거기서 돈을 벌 수가 있잖아요. 원래 네. 메타버스가 원하는 게 그렇죠, 그거잖아요. 그거죠. 거기서 돈 또 벌 수도 있어요. 거기서 옷 만들어서 파는 애들이 있으면 아니 우리가 게임할 때 스킨도 그렇게 사가지고 예? 그렇잖아요. 예. 그냥 그 스킨 팔아가지고 돈 버는 회사들이 LOL도 스킨 팔고 다 파는데 네. 우리가 왜 그 사이버의 메타버스 세상에 우리 아바타 만들어 놓고 거기서 자기가 활동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도 우리도 스킨을 만들거나 노래를 만들거나 자기 집을 옛날에 싸이월드처럼 만들어서 또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그거는 오긴 온다 반드시. 그리고 거기서 거래를 하려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그거죠. 거기서 모든 거래는 우리는 여기서 신용카드 가지고 또는 돈 주고 거래하지만 거기서는 무조건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의 예, 통화로. 그 가상 화폐로 할 수밖에 없다. 그래야 디지털 자산이 서로 이게 네 거 내 거가 완전히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래 자체가. 메타버스 시대가 이제 언제 올지는 모르겠지만 한참 한 걸릴 것 같은데. 2021년쯤에 우리가 맛을 본 거고 네, 또 다만 이제 또 너무 앞서갔던 거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다시 또 언젠가 오기는 온다. 지금 AI 뭐 GPU나 이런 AI 반도체 투자를 하는 게 또 그 세상을 또 열기 위한 하나의 준비. 그러니까 지금 AI로 다 쏠려 있는데 그거 쏠린 거 끝나고 나면은 지금까지 사람이 메타버스 이거를 막 만들고 그림 그려가지고 뭐 캐릭터 만들고 했잖아요. 네네네. AI한테 시키면 훨씬 더 빨리 만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AI를 성장시키고 그게 메타버스 환경을 만들 거라는 거죠. 네, 그런 소셜 미디어를. 네. 그러니까 이게 참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 시대에 뭔가 사람이 확 쏠려 있을 때는 와 이거야 당장 메타버스야 NFT 사야 돼 프로필 사신다 NFT로 바꿔야 돼 막 이랬다가 그 시절에 훅 하고 이제 고금리 시절 오니까 아 내가 미쳤지. 근데 그런 얘기하고 있다. 정말 중요한 얘기하신 게 메타버스는 우리가 한 건 없어요. 그냥 이게 될 거다 막 이랬고 여기서 개발하고 있다 뭐 이렇게 한 거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실제 우리가 가서 메타버스에서 놓은 적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거죠 결과적으로. 네네네.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폭등했다가 다시 폭락한 이유는 아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는 30불씩 받고 GPU 팔아가지고 돈을 버니까 안 비싸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 걔네들은 꿈으로 주가만 올려놨다가 돈을 하나도 못 버니까 돈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장터가 그렇죠, 없는데 그렇죠. 어떻게 봐도. 아. 그걸 만들었어야죠. 근데 페이스북이 만들다가 거의 실패를 한 거죠. 네. 그래서 이게 꿈이 이익으로 이어지느냐를 봐야 하는 거고요. 중요하죠. 그 이익이 계속해서 늘고 있어서 주가나 가격이 많이 올랐더라도 이 밸류에이션을 상쇄시킬 수 있느냐가 사실은 또 중요한 거고. 근데 그 이익의 성장세가 꺾이면 그때부터 빨리 계산해보고 아니면 빨리 탈출해야 되는 거고. 이게 항상 우리 김태용 대표님이 많이 강조해 주시는 저도 이제 대표님한테 많이 배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다 아시는 거지만 아유 아닙니다. 그래도 강조 이 실행이 더 중요하거든요. 다 알고 있었지만 이걸 그대로 실행하는 사람들은 진짜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지독한 사람들이 더 중요해요. 잘 기억했다가 꼭 실행으로 옮기는 사람이 있고 알았는데 알았는데 못한 그런 뭐 저도 포함해서 저를 포함해서 그런데 그런 거는 이제 성격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노력하면 조금 더 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아까 우리 녹화 들어오기 전에 잠깐 이야기했지만 비트코인 좀 들고 계시다고. 실행. 실행이요. 실행. 그거는 호기심에서 저는 이 업이 이렇다 보니까 뭐든지 새로운 게 나오면 뭐든지 해봅니다. 조금씩. 그러니까 연구용으로. 근데 그거는 좀 올랐을 때 막 차익을 실현하고 이런 대상인 거예요? 아니면 그냥 쭉 가져가시는 대상인 거예요? 대표님에게 비트코인이란? 저는 우리가 달러를 항상 지금은 다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네네. 자산 포트폴리오 배분할 때 달러는 한 20% 가져가야 된다, 뭐 30%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저는 약간 훨씬 적은 비중이지만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렇게. 언젠가 어디다 쓸 것 같아서요. 이제 비트코인도 자산 배분 관점에서 나의 자산 한 축을 담아놔야 된다. 그거를 늦게 담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늦은 거 아닙니까?
뜻보다는요. 예. 그 모든 사람의 자산이 되진 않았잖아요. 아까 AI랑 똑같은 거죠. 아, 모든 사람의 자산이 되진 않았다.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아주 일부잖아요. 막 1, 2% 정도. 물론 이제 ETF 통해서 이제 유저가 늘어나고 있긴 하겠지만 그렇게 많은 대중들이 그냥 달러 갖고 있듯이 이렇게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네. 우리가 지금 이제 비트코인 가격도 사실 뭐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9천 몇백만 원이나 1억이네 뭐 이 얘기 하고 있는데 시가총액으로 보면 이게 한 1,000조 원대 후반? 네, 1.3조 달러 정도 됩니다. 그렇죠. 네. 우리나라도 한 2,000조 원이 조금 안 되는 건데 네. 사실 거기서 조금만 더 오르면 코스피 시가총액이랑 비슷합니다. 네, 더 커질 수가 있죠. 저건 비트코인. 월드와이드니까. 예, 월드와이드니까요. 그러면 예. 코스피 시가총액이 뭐 한 3,000조 원 가는 거랑 비트코인 시가총액 3,000조 원 가는 어느 게 더 빠를 것이다 혹시? 아, 그거는 너무 슬픈 질문인가요? 국내의 힘으로 올리는 거와 전 세계에서 올리는 건데 예. 비트코인이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그게 물론 이제 밸류업도 있고 한데 근데 미국의 이 움직임이 이제 한 달밖에 안 잤잖아요. 이렇게 ETF 해가지고 하고 아직 관광기 들어오지도 않았고 이랬기 때문에 아니 제가 뭐 이거 비트코인 추천하고 이런 게 전혀 아니고 자산군으로 관심을 갖고서 봐야 된다라는 거고 우리 정부도 아마 생각이 계속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계속 이걸 안 좋다 위험하다라고만 생각을 하면은 나중에 미국 애들이 다 사고 난 다음에 그 가격으로 사야 될 수도 있잖아요. 너무 늦게 승인해주면 현물 ETF를.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은 유튜버들이나 많은 분들이 토론이 돼 있고 가격이 신고가가 날 때마다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들어보는 거죠. 들어보고서 내 생각도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부의 자산으로 아주 소량이라도 있으면은 나중에 쓸 때는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벌써부터 그런 기사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1억 몇백만 원에 물린 사람 뭐 이러면서 막 또 껄껄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이제 고점에 물린 이제 코린이들 막 이런 기사도 나오고 있고 한데 일단 거기 휩쓸리지 말고 물론 이제 그건 또 이제 잡코인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그런데 휩쓸리지 말고 어떻게 보면 자산 포트폴리오 배분 차원에서 소액이라도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얘기할게요. 제 얘기를 듣지 마시고요. 미국의 블랙록이라든지 스탠포드 대학이라든지 이런 애들이 왜 JP 모건도 마찬가지고 리포트 내면은 자산군의 몇 %에서 리포트가 나오거든요. 왜 걔네들이 그리고 전 세계의 가장 큰 패권을 가지고 달러를 움직이고 정책을 피고 있는 그런 선두 주자들이 왜 그러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고 걔네들이 틀렸다고 생각하면 그냥 하시면 되는데 왜 20조 원이 최근에 ETF를 설정을 했더니 그렇게 살려고 그러지? 이런 걸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틀렸으면 뭐 틀린 걸 수도 있겠지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물론 이제 또 변동성도 생기고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변동성이 안고 가는 거죠. 그래서 또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요. 또 장기적인 관점으로 한번 또 계속 스터디를 해보겠습니다. 거의 반년 만에 모셔가지고 다양한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지난번 나오셨을 때 비트코인을 여쭤볼까요? 자, 해서 오늘 그로스 1 자산운용 김태용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다음에 또 한번 또 모실게요. 고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